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연구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2차시 수업 목표는요. 간호연구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간호연구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구윤리,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연구윤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윤리, 인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연구의 전 과정, 연구 문제 선정부터 연구 결과 보고 결론 및 제언까지 연구의 전 과정을 열거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 연구자의 역할을 살펴보시면요. 연구 독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연구자의 역할은 낮은 수준부터 남이 해놓은 연구를 읽는 수준, 연구 독자의 수준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연구를 기획해서 연구비를 따오는 연구 책임자의 수준까지 이렇게 수준이 있겠는데 모든 연구자 수준의 역할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독자의 역할은 연구를 읽는 사람은 그 연구가 정확하게 잘된 연구인지 아닌지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논문 연구 평가 시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논문을 읽을 때 이 논문이 잘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분석적으로 비평하는 건 좋지만 그 모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노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연구를 분석적으로 봤을 때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분석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연구자의 역할로는 반복 연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Replication Research. 이것도 이제 독자로서 논문을 많이 읽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했는 논문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반복 연구를 해서 증거를 더 강하게 모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발표된 논문을 비슷한 대상자에게 같은 설계,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반복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 결과의 일반화, generalization, 이 연구 결과는 정말 믿을만하다. 여러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의 역할로서 자료 수집가, 데이터 컬렉터의 역할입니다. 간호사가 연구하는 다른 연구의 자료 수집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의사 연구의 자료 수집자, 병원의 CRA, CRC, Clinical Research Associator,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PI인, 주 연구자인 연구의 자료 수집자로 간호사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널스라고 그러면 간호부서의 연구 간호사, 간호부서의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 간호사, 또 병원의 임상연구팀의 연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연구 분야에 있어서 자료 수집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책임자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PI, Principal Investigator 그러는데 이제 연구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연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사람이고 이 연구 책임자가 역할을 해서 정부나 또는 기업자나 또는 연구지원단체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연구 독자로서의 역할이 있었는데 결국 연구 독자는 연구를 잘 읽은 다음에 그 연구 결과를 실무 현장에서 활용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겠죠. 연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application,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research utilization, 연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다른 용어로 EBN, evidence based nursing, evidence가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를 잘 합성해서 그 연구 결과를 실무에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간호연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간호연구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1990년대에 간호계에 있어서는 세부 전공 분야별 저널, 그전에는 그냥 통칭해서 뭐 간호학 탐구, 간호학술지 이랬다면은 성인간호학회지, 모성간호학회지, 또
성인간호학회에서 더 잘게 잘라져서 만성질환 간호학회지, 수술간호학회지 이렇게 세부 전공별 저널, 학술지가 발간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멀티디시플리너리 리서치, 다 학제 간 연구, 다 학제 연구. 그러니까 어느 한 간호학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간호학, 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인간인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같이 연구하는 멀티디시플리너리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웃컴 리서치. 그 전까지는 완전한 어떤 연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최종 결과를 측정할 수도 있지만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중간 평가도 많이 이루어졌다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중재를 했을 때 궁극적으로 봐서는 성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웃컴 리서치를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이전까지는 간호학의 연구에서는 환자 중심의 연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90년대 이후에는 건강 증진 연구, 즉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 건강 증진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새로운 간호 역할 개발, 그러니까 너스 매니저, 간호사가 너스 매니저라고 하면 케이스 매니저 아니까 너스 매니저는 간호 관리자의 역할, CNS, 클리니컬 너스 스페셜리스트, 임상 전문 간호사의 역할, 너스 프랙티셔너, MP, 간호사가 처방권을 가지고 신체 검진을 하고 진단을 내리고 처방권의 일부를 가진 간호사가 미국에는 MP 제도가 있습니다. MP의 역할, MP하고 의사하고 어떤 검진 업무를 했을 때 누가 더 비용 대비 효과가 더 있는가,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성과는 누가 더 잘 내는가, 이런 연구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케어기버, 간호사가 직접 이제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케이스 매니저 사례 관리자죠. 한 대상자에 대해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퇴원하고 집에 돌아가서 지역사회에서의 건강 문제까지 관리하고 그 사람이 다시 재입원했을 때도 그 사람의 모든 건강 기록을 가지고 관리해주는 사람. 직접 간호를 하진 않지만 건강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케어 컨티니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사례 관리자입니다. 케이스 매니저. 그래서 간호사가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미국의 경우는 NIH의 NINR이라는 National Institute of Nursing Research Fund가 만들어져서 상당히 많은 간호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수준 높은 간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Research Utilization, 연구 결과 활용, Evidence Based Nursing, Cochrane Collaboration에서 코클레인 콜라보레이션 영국에서 시작된 근거 기반 실무에 가장 핵심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 기관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최신 연구까지 다 검토해서 이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가장 효과 크기가 큰 중재는 이거다.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거는 아직 연구 결과가 적다.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만들어준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메타 분석 연구, 하나하나의 실험 연구들을 묶어서 효과 크기를 데이터를 합성해서, 에비던스를 합성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논문인지 결론을 내려주는 이런 연구가 메타 분석 연구예요. 빅데이터 분석.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잘 알고 계시죠? 빅데이터로 다 모이게 되면 그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게 2000년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임상 중심 심층적 연구가 증가해서 RCT, Randomized Clinical Trial, 무작위 임상 시험 연구.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 화이자 백신이 만들어지면 임상 1상, 2상, 3상 연구, 4상 연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 백신이 너무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시간 내에 당겨서 이 임상 시험 연구를 미국 정부에서 또는 영국 정부에서 빨리 당겨서, 그전 같으면 이게 2년씩 걸리는 걸 당겨서 해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백신이 나오게 된 거예요. 백신이 나오면
RCT, Randomized Clinical Trial에서는 백신하고 똑같은 통에 들었지만 그냥 맹물인가 하고 진짜 백신인가 하고를 대상자가 자기가 어느 군에 속했는지 모르게 무작위로 나누어진 실험군 대조군에 그 백신을 줘서 백신을 맞은 실험군이 유의하게 감염이 적게 되는지 몇 프로나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지. 그래서 화이자 백신은 95% 억제가 됐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평균 감염률에 비해서 대조군은 그 지역의 평균 감염률은 뭐 20%가 됐는데 화이자 백신을 받은 분은 5%만 감염이 됐다. 이러면 이제 유의한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연구가 RCT 연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싱 아웃컴. 앞쪽에 1990년도에도 아웃컴, 최종 환자의 성과, 최종 환자가 재입원을 하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고혈압 환자 같으면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아웃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Nursing Sensitive Outcome, 간호를 해서 실제로 좋아지는 변수를 측정해야 되죠. 간호의 최종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만의 업무를 측정해서 아웃컴을 측정하는 변수가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을 때 여기 낙상은 의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간호를 잘하면 낙상이 줄어듭니다. 낙상, 욕창, 재원기간, 환자의 컴포트, 안위 이런 것들은 간호의 아웃컴, Nursing Sensitive Outcome이다. 그것을 측정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또 2000년대에는 Standardized Guideline, 표준화된 지침, 임상 지침, 실무 지침을 개발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중재뿐만 아니라 Alternative Therapy, 우리로 치면은 보완대체요법, 한의학에서 나오는 수지침, 침술, 이런 요법들은 Alternative Therapy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사가 있고 대중들에게 많이 활용됐는데 실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에 간호연구 동향에서 현재는 그럼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IoT가 발전하고 로봇이 발전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널싱에서도 널싱 인포마틱스, 간호정보학의 연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EMR, ENR, 전자의무기록, 전자의료기록, 전자간호기록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간호사의 의사결정을 잘 도와줘 가지고 간호진단도 잘 내리고 간호를 잘 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베스트 너싱 3.0, 아미스 3.0 이런 식으로 ENR, 간호기록의 전산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E-헬스, E-러닝, E-너싱, 텔레메디신, 텔레너싱 이런 개념들을 2010년대에 했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 E-헬스나 E-러닝, E-너싱, 텔레헬스가 정말 가깝게 다가왔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는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렇게 기계화, 하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가 많아진과 동시에 하이테크놀로지는 꼭 하이터치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터치는 환자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경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patient experience, 환자 경험 측정. 환자가 진짜 병원에 와서 정말 낫느라고 치료를 했지만 그 치료 과정이 너무 괴로워. 그럼 환자 경험에 좋지 않은 거예요. 최대한 치료 효과도 나야 되지만 환자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것이 치료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한국연구재단이나 국가암정봉연구 이런 데서 간호 연구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간호 연구 동향은 어떠냐 보시면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Nurse Hero of Infection Control in Pandemic Situation. 간호사는 감염이 대유행 시대에 정말 히어로였어요. 그래서 PPE 안전 착탈이 방법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 환자들이 그 독방에서 혼자 쓸쓸하게
사망한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들의 end of life care, 호스피스 케어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러한 연구들. 또 nurse expert하고 patient safety, 간호사는 환자 안전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과 관련된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slow nursing, 우리가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해서 간호를 빠르게 정확하게 하는 걸 가장 가치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탈리아나 스칸디나비아 이런 나라에서는 슬로우 너싱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인 환자가 많아지고 치매 환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대상자의 움직임의 속도를 중시하는 슬로우 너싱이 앞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이 슬로우 너싱에 대한 논문을 쓰는 박사과정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휴먼 센터드 케어, 어쨌거나 인간 중심 간호, person centered care, patient centered care, 의료인 중심이 아닌, 기계 중심이 아닌, 질병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간호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보시면은 그 구글 학술 검색에 들어가면 이제 좋은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국문으로 된 논문도 그렇고 영어로 된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구글 학술에 들어가면 이제 그 학술지의 정책에 따라서 돈을 받는 자료도 있고 학술지에 들어가서 돈을 받고 사야 되는 것도 있고 무료로 열려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보면 코비드-19에 대한 기사에서 미국 CDC 거나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신이나 자마나 란셋이나 아주 유수한 아주 좋은 학술지들이에요. 이 학술지들에서 코비드-19과 관련된 학술 논문은 다 무료로 개방해놨어요. 지금 빨리 보고 많이 연구하고 코비드-19과 관련된 연구를 해서 코비드-19을 치료하는 신기술이나 약품이나 간호술이나 무슨 빨리 연구해서 결과를 찾아서 그 결과대로 대상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게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비드-19과 관련된 정보는 여기 보시면 freely available 이잖아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또 유료화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읽어보시고 또 저장도 좀 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호 연구자의 역할과 연구의 역사, 연구의 동향 이런 걸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호 연구를 왜 하지? 연구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을 볼 때는 먼저 이제 연구와 이론과 실무가 어떤 관계선상에 있는지 보는 게 좋겠죠.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학문이라는 것은 간호학문은 우리가 간호는 지금 과학이에요. 응용과학, 기초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응용해서 실무에 적용하는 응용 실무 학문입니다. 그래서 간호학의 독특한 지식체를 우리가 과학적 지식체, scientific body of knowledge, 과학적 지식체, 간호학의 독특한 지식체가 있습니다. 이 간호학의 독특한 과학적인 지식체는 간호학자들이 만든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겠죠.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 기반 실무,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하는 임상 실무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임상 실무, 이론에서는 이론을 탄탄하게 하고 실무의 방법론을 바로 적용하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연구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체를 만드는 방법론이 과학적인 방법론인 연구, 리서치를 통해서 이론도 만들어지고 실무도 근거 기반 실무를 하고 또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론의 지식체들이 모여서 간호학의 독특한 과학적인 지식체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체가 축적이 되고 또 이론도 개발할 수 있고 실무에 도움도 되고 하는 이 과학적인 방법론인 연구라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봤을 때 크게 이제 연역적 연구와 귀납적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연구는 이미 있는 이론에서 새로 이게 이론을 적용을 시켜봐 가지고 이론을 검증해서 이론을 적용하는 이런 방법론이 연역적 연구이고요.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우리는 양적 연구, quantitative research, 양적 연구라고 합니다. 양적 연구는 어떤 자료들이 숫자로 다 들어가 있어서 그 값을 평균 내고 통계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양적 연구라고 그랬죠. 과학적 방법론 중에서는 귀납적 연구가 있습니다. 하나 사실을 찾아내서 그 사실들이 모여서 한 현상이 되고 이론이 되는 이런 연구 방법론이죠. 실무에서 시작해서 하나 단계를 밟아서 이론화하는 과정, 귀납적 연구라고 그러는데 이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는 이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묶어서 이론을 개발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 방법론을 우리는 질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라고 얘기합니다. 즉 연역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는 이론을 검증해서 현실에 사용할 수 있는지 양적 연구를 하게 되겠고요. 또 귀납적 연구를 통해서는 현실에 있는 많은 지식들, 현상들을 묶어서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의 연구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서는 이론을 만들 수도 있고 현실에 임상 실무에서 근거 기반 실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쳐서 간호의 과학적인 지식체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연구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은 아까 실무의 이론을 잘 활용하고 실무를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거 기반 간호, evidence based nursing을 하게 됩니다. 근거 기반 간호를 하는 데는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best research evidence예요. 잘 수행된 근거의 수준이 높은 연구, 근거를 찾아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것은 clinical expertise. 임상 전문가의 이 근거 기반 간호를 하는 전문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좋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간호를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이미 나와 있다, 차단했다 하더라도 patient value, 환자가 나는 그렇게 비싼 것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내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간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evidence based practice는 근거의 수준이 높은 연구 결과, 그 다음에 임상 전문가의 전문성, 그 다음에 환자가 그 중재를 환자가 선호하는가, 이 세 가지를 다 봐서 evidence based practice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프로토콜을 만들거나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근거 기반 간호를 하려고 그러면 리서치, 연구가 에비던스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에비던스를 보시면 요 밑에부터 낮은 거고 quality of evidence, 에비던스의 수준은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낮은 수준의 근거는 background information, 그냥 일반적인 정보, expert opinion, 전문가, 그 병동에 오래 근무한 20년 근무한 간호사의 의견, 이런 것은 낮은 수준의 에비던스입니다. 그 위에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실험은 하지 않았어요. 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대조군, 그 다음에 케이스군. 그래서 그 이미 있는 당뇨군, 당뇨 환자군, 당뇨가 아닌 환자군, 이렇게 비교해보는 케이스 컨트롤 연구가 두 번째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준은 코호트 스터디, 동일 집단을 이용해서 전후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코호트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실험 처치를 주고 안 주고는 할 수 있는데 두 집단이 아니고 동일 집단한테 하는 것이 코호트 스터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개별 연구로서는 가장 수준 높은 연구입니다. RCT, Randomized Control Trial, 임상, 무작위 조절 임상 시험 연구, RCT입니다. 임상 시험 연구. 요걸 하면 실험군 대조군의 대상자를 무작위하게 잘 배분을 했기 때문에
편차, 에러 없이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은 critically appraisal topic and article, 평가 연구가 있으면 좋고, 그보다 더 위에 에비던스의 가장 최고봉에 있는 것은 systematic review, 체계적 문헌 고찰, 그리고 이 체계적 문헌 고찰 중에서 메타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메타 분석 연구, 메타 아날라이시스. 예, 메타 아날리시스는 체계적 분석 중에서 실험 연구의 효과를 다 갖고 와서 통계적으로 그 효과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연구, 1차 연구를 묶어서 분석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일 낮은 단계는 전문가 의견에서 일반 조사 연구에서 동일 집단 대상자에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상시험,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 그 다음에 평가 연구, 그 다음에 체계적인 분석 연구, 이런 것들이 이런 에비던스가 높은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연구를 목적에 따라서 분류해 보시면은요, 서술 연구, 탐색 연구, 그 다음에 실험 연구, 처방 연구, 이렇게 연구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술 연구라는 것은 서술 연구를 통해서는 서술적인 이론을 만들 수 있어요. 서술 연구는 관심 있는 현상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비드19 환자가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현실태 이러면은 코비드19 환자가 몇 명이 언제 입원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나이는 뭐 10대는 몇 명, 20대는 몇 명 어땠고, 성별은 어떠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코비드19의 질병 형태로 봐서는 마일드는 몇 명, 모더레이트는 몇 명, 시비어는 몇 명, 크리티컬 케이스는 몇 명이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치료를 다 해서 퇴원한 사람은 몇 명이었고, 사망한 사람은 몇 명이었고, 퇴원한 사람 중에 후유증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고, 있는 후유증 종류는 어떤 거였고,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풀어나가서는 그런 연구는 서술 연구이고요. 서술 연구를 통해서는 서술적 이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관심 있는 현상을 정확하게 서술해요. 그래서 이 서술 연구를 잘 하는 방법에 질적 연구가 있어요. 질적 연구는 진짜 심층 면접을 하거나 심층 관찰을 해서 참여 관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면밀하게 보고 그 본 것을 말로 다 풀어서 분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는 현상학적 연구, 민속학적 연구, 근거이론적 연구 조금씩 다른데 우리 학부 수준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기로 해요. 그 다음에 조사 연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코비드19 환자에는 어떤 환자가 많고 뭐가 많고 이렇게 하는 코로나19 환자라는 한 변수에서 그 안에 그 사람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고 나이는 얼마이고 이렇게 A1-2-3-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서술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목적에 따라 분류해보면 탐색 연구가 있어요. 탐색 연구는 서술도 할 수 있고 일부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을 줄줄이 늘어놓는 것 이외에 일부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더 면밀히 이해하고 중요한 관계를 확인해줘. 서술 연구에서는 뭐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탐색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2-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르륵 있었는데 이 잘 연구를 해보니까 코로나19 환자들은 굉장히 아이솔레이션 돼 있어서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 또 혼자 죽을까봐 독립된 독방에서 혼자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죽을까봐 굉장히 불안이 크고 각 스테이지마다 코로나 환자의 불안은 굉장히 엄청나고 이 불안을 잘 관리해 줌으로써 이 코로나 환자 전체 전기의 치료 효율은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탐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관성 연구가 있습니다. 수준이 이제 앞에 두 개보다 수준이 좀 높습니다. 상관성 연구에서는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는 관계가 있다. 점선으로 그려놓으면 약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서로 A가 B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B가 A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상관성 연구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계는 실험 연구인데요. 실험 연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라고 처방해 줄 수 있는, 프리스크립션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하는 실험 연구예요. 그래서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 약한 영향, 강한 영향.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코비드19를 예방할 수 있다. A는 백신이고 코비드19 발병은 B입니다. 그래서 백신 이외에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딱 그것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명확한 원인 결과를 밝혀줄 수 있는 연구들이 실험 연구입니다. 그래서 간호연구의 필요성은 전문적인 지식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간호학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체를 형성하려면 연구를 통해서 지식이 축적이 돼야지 바디 오브 날리지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 거고, 또 간호연구의 필요성은 간호의 범주를 규명한다. 의료 전달 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규명하려고 그러면 간호사가 하는 일은 어떠한 것이다. 요 범위 바운다리 가진 간호사의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간호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간호중재의 효율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간호사들이 굉장히 밤낮없이 뛰어다니면서 바쁜데 그게 정말 환자한테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호인이 이렇게 물으면 이게 굉장히 뻥해지잖아요. 그래서 간호중재, 간호서비스의 아웃컴, 최종 성과를 측정해서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낙상을 적게 하잖니, 이렇게 하니까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도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까지 생각하는 연구가 되면 좋죠. 그 다음에 또 간호 연구의 필요성은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료 수집하고 간호 진단 내리고 간호 중재하고 간호 결과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료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환자 치료를 간호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데 간호 연구가 많은 간호 연구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은 연구윤리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그래서 연구윤리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간호학의 연구에서 인간 대상으로 할 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꼭 통과해야 됩니다. 연구윤리의 역사적 사건은 나치의 인체 포로를 대상으로 굉장히 극악무도한 인체 실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본군의 마루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높이 올라가면 사람이 죽나, 이런 실험. 그 다음에 영도나 아주 낮은 영하에 두면 사람 인체 세포가 어떻게 되나, 이런 실험. 죽이면서 하는 거잖아요. 말라리아 균을 주입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심각한 전쟁 포로를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윤리적인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뉴런버그 강령 그랬어요. 1947년 연합국재판부에서 전쟁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기준을 정해놔야 되겠구나. 인체를 대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했고요. 연구윤리 심의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발전돼서 헬싱키 선언이 있는데, 헬싱키 선언이 1964년에 세계의사회에서 선언한 건데, 연구는 치료적 연구와 비치료적 연구를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한 참여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윤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슬픈 사건이 있었죠. 투스케기 시필리스 스타디라고 해서 미국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흑인이죠. 흑인 대상으로 매독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시피강, 뉴욕 이런데 진짜 가난하고 못 살고 글자도 모르고 이런 흑인들이 있는 데 가서 흑인들이 또 매독 환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흑인 매독 환자를 40년간 추적 관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비윤리적인 부분은 매독의 치료제인 페니실린이 발견이 됐는데도 자연사 연구하느라고 그 약을 그 사람한테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매독으로 죽어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 반향을 일으킨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연구에 있어서는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규정, 연구 대상자가 인간이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계획서를 검토해서 이것은 윤리적으로 저해가 되지 않는다, 연구를 시행해도 좋다라는 승인서가 나와야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4년 미국 건강교육복지국 인간연구 피험자 보호를 위한 최초 규정을 마련했고요. 79년에 벨몬트 보고서에서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안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인간 피험자 관련 연구는 기관조사, 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IRB를 의무화하니까 초반에는 뭐 갑자기 뭐야 그냥 아무 연구 대상자에서 했던데 연구 대상자를 까다롭게 어떤 윤리적으로 이 사람을 보호할 거냐 막 적어내고 이래야 되니까 초기에는 연구 수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IRB 못 내서 연구 못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2년 모든 인간 대상 연구를 IRB를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간 대상 연구에 인간을 다 보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구 참여자 보호의 원칙입니다. 이 윤리적인 보호의 원칙은 선행의 원칙, 인간 존중의 원칙, 정의의 원칙입니다. 선행의 원칙은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처치가 좋은 거라야 돼. 좋은 거. 나쁜 거를 인간 대상에게 실험해보면 안 돼요. 좋은 거. 해로움이나 선행이 해로움이나 불편감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고 이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예요. 그 다음에 인간 존중은 내가 연구를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자기 결정권, 완전한 설명을 들을 권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이 연구 대상자인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연구 참여자를 포함하는 정의, justice, 정의롭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이것은 대상자들이 각각 연구자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잘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 참여자를 이런 꼭지별로 잘 보호하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노인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작용이 많다라고 EU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얘기하고 옥스퍼드 대학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같이 영국에서 이 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사를 했는데 괜찮더라, 써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실제로 왜 아스트라제네카가 노인한테 쓸 수가 없나, 노인한테는 고려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노인이 참여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연구윤리에 위반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각각의 연령층도 골고루 들어가도록 하고요. 남녀도 골고루 들어가도록 하고 인종도 연구 대상자에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투숙회기 시험처럼 흑인만 몽땅 해갖고 하는 이런 연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인구 비율로 봐서 백인이 60%면 백인 60%, 흑인이 30%면 흑인 30% 이런 식으로 연구 대상자를 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대상자의 윤리적인 보호 방법은요. 연구할 때 사전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연구 문제를 충분히 연구 내용을 읽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거나 어린이인 경우에는 취약한 대상자이고 후견인을 선정해야 되고 참여 과정에 중도 탈락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전 동의 받는 문장의 예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방법은 익명성과 비밀 보장이에요.
연구자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모르게 합니다. 연구자가 자기 주치인데 A라는 사람은 연구 대상자고 B라는 사람은 연구 대상자로 하기 싫어서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으면 주치의가 환자를 케어할 때 처방을 내릴 때 자기한테 협조한 사람한테 마음이 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익명성과 비밀성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도 대상자에 대해서 모르고 대상자도 자기가 어느 군인지 모르고 자료 수집자도 어느 팀이 실험군이고 어느 팀이 대조군인지 모르도록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면 IRB, Institutional Research Review Board, 그래서 연구윤리위원회에 올라와서 연구계획서를 꼼꼼하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윤리에서 과학적인 객관성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수집한 자료는 다 분석해야 됩니다. 자료를 수집해 놓고 값이 좋지 않다고 쏙쏙 빼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자 개인의 가치나 편견은 배제하고 뉴트럴하게 연구 보고서를 쓰셔야 됩니다. 연구 결과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통계 처리하는데 뭔가 값이 잘 안 나오니까 이거 넣었다 저거 넣었다 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리얼 데이터, 실제 그 데이터 그대로 통계를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고요. 과학적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거짓 자료를 만들거나 조작하거나 표절하거나 황우석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객관성은 정말 실험을 엄격하게 하고 그 실험으로부터 나온 결과물만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구윤리에서 또 이제 연구 부정과 관련해서는요, 날조 없는 것을 쓰는 거예요. 변조는 자료를 바꾸는 거예요. 표절은 자기 표절이에요. 과거에는 자기가 쓴 논문은 별로 인용 보호를 달지 않고 어차피 내가 쓴 거니까 이렇게 했지만 자기의 논문이라도 자기의 과거 논문은 인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자기 표절이에요. 많은 연예인들이 표절에 많이 걸리죠. 그 자기 논문을 쓰는데 본인이 직접 안 쓰고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자료를 짜집기 와서 적어놓고 하면 표절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판윤리도 이제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논문 저자 표시의 공정성. 그래서 어떤 논문 한 편에 저자가 10명씩 막 들어갔고 10명이 진짜 이 논문에 기여했느냐의 문제예요. 실제로 그 논문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요. 출판윤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 부정 행위의 범위입니다.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IRB나 윤리위원회 승인 여부, 그 다음에 연구자는 상해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단계를 거쳤는지, 참가자의 이익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불편감보다 더 큰지,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강압이나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참여자들이 속임을 당했는지 이런 변수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연구윤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또 연구윤리 계속 나오네요. 모든 참여자에게 적절한 승인 절차, 타당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 참여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단계, 취약 집단이 연구에 참여했는가.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취약 집단입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을 때 본인의 동의서도 받지만 부모, 법적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료 분석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어떤 집단이 연구에서 탈락했는가. 그것은 전체 자료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 연구에서 탈락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연구윤리를 평가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윤리 교육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매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구 교육을 받고 그 수료증을 IRB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윤리 위반 사례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는 연구윤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걸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연구윤리와 관련된 과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구의 전 과정을 우리가 하나씩 다음 주부터 할 건데 그 전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Nursing Research Process Map이 사실 연구의 전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계획 단계에서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 문제와 관련된 연구 문헌을 고찰하고 문헌 고찰해 놓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가 필요한지 연구 설계, 실험 연구 설계, 비실험 연구 설계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내 연구의 대상자는 실제로 누구로 할 것인가 내 연구의 표본 수는 G파워를 계산하니까 그룹당 32명 그래서 64명의 대장암 환자가 필요하다. 그럼 그 대장암 환자 64명을 뽑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뽑아서 실험군과 대소군에 넣어주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그것까지가 표본 추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을 추출하고 나면 측정할 도구, 종속 변수를 잴 도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 도구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방법. 그러면 이제 나가서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누구한테 간호사에게 가서 하고 끝나고 나서 뭐 10만원 쿠폰을 주고 이런 게 자료 수집 방법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고 나면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연구자가 조사 자료 수집자를 리서치 어소시에이트로서 고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하고 나면 분석된 자료를 코딩해서 자료 분석을 하게 되겠죠. T-테스트, 아노바 이런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자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료 분석이 끝나면 자료 분석 방법을 계획하고 나면 이것은 계획입니다. 계획하고 나면 이제 실제 수행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계 분석, 자료 분석을 하게 돼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논문 작성 단계로 들어가죠. 논문 작성 단계에서는 결과 해석 및 논의를 잘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 및 제언을 잘 적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연구 결과 보고서죠. 논문,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연구 결과를 보고해서 상호 교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할 수도 있고 학술 대회에서 발표할 수도 있고 교과서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 결과를 상호 교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상호 교류하는 과정이 확산, dissemination, 확산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EBN을 만들거나 요 결과를 가지고 잘 나왔기 때문에 EBN을 만들거나 또는 재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관련세 연구나 재연구 이런 것들이 와 있어서 뭔가 새로운 팔을 하나 내가지고 연구 문제 선정으로 다시 해서 이 사이클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의 전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의 전 과정을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내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용어를 여러분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연구 방법론 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시면 변수가 뭐니? 독립변수는 뭐니? 종속 변수는 뭐니? 변수가 뭐니? 이렇게 묻습니다. 변수는 변하는 숫자죠. variable. 변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독립변수라고 그러면 어떤 처치를 해서 뭐뭐뭐의 변화를 본다면 그 어떤 처치는 독립변수인 거죠.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뭐뭐뭐의 변화, 뭐뭐1, 뭐뭐2의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독립변수 하나만이면 좋겠는데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조그마한 다른 변수들로 외생변수가 독립변수가 아니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일반적 특성이에요. 성별, 경제력, 학력 이런 것들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종속 변수의 매생 변수를 봐주고요. 그다음 매개 변수라는 것은 A라는 독립 변수가 있고 B라는 종속 변수가 있을 때 그 C라는 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있어서 독립 변수의 결과이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중간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뒤쪽에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정해지고 나면 그 개념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딱 인식할 수 있도록 아예 서술을 해둡니다. 내 연구에 이 개념은 이런 뜻이다 라고 해서 적어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개념 정의 중에서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측정에 필요한 행위나 조작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변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 조작적 정의는 바로 그 방법으로 재면 다른 연구자도 그 값을 얻을 수 있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조작적 정의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측정 도구의 이름을 대서 무슨 측정 도구로 측정한 암 환자의 불안 점수 이렇게 하면 조작적 정의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과정에서 이제 용어를 배웠고요. 연구 과정의 제일 첫 단계는 연구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연구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죠. 그럼 연구 문제를 선정해서 문제 진술을 하는데 연구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를 보시면 연구자의 경험. 여러분들이 지금 임상실습 조금밖에 안 했지만 그 임상실습 했을 때 경험으로 연구 주제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이나 또 수시로 여러분들이 흥미있는 분야의 간호학 학술지를 읽는다. 예를 들어 성인간호학회지를 나는 도서관에 가서 꼭 찾아서 읽는다. 이렇게 하면 그 성인간호학회지에 나와 있는 논문들, 흥미있는 분야의 문헌고찰을 해놓으면 이런 연구가 돼 있고 나머지는 이런 게 부족하네. 내가 이걸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연구 주제를 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 주제가 선정되면 문헌고찰을 하죠. 문헌고찰은 광범위하게 하고 또 최신 문헌고찰을 해야 되고요. 문헌고찰을 통해서 이론적 기틀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연구 방법론적 정보, 즉 문헌고찰에서 내 연구의 주제와 같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문헌고찰에서 연구 방법론은 조사연구 방법을 쓰는데 어떤 측정 도구를 써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문헌고찰을 통해서 연구 방법론적인 정보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론적 기틀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학부 수준이나 석사 수준에서는 대부분 이론적 기틀이 없는 연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추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인 기틀이 없는 연구를 해놓으면 연구 결과가 어떤 현상을 설명, 예측, 통제하는 힘이 약합니다. 이론이 이미 만들어져 갖고 있는데 그 이론에 맞춰서 연구를 해봤더니 내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이론도 맞고 내 현실도 맞기 때문에 현상을 설명력이 크고 예측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론적 틀 없이 이렇지 싶어갖고 아무 틀도 없지만 나는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이랬을 때는 설명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 연구는 이론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가설 검증하는 형태의 연구이기 때문에 이론적 기틀 안에서 연구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제가 하나 들어놨는데요. 하트 밸브 서저리, 심장 판막 수술하는 환자들에게 셀프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베이스드 온 INR 셀프 모니터링, 자가 관리 이론을 갖고 와서 자가 관리에 자가 모니터링 이론 두 개를 합성해서 그 이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잘 넣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자가관리 지식이 향상되고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고 자가관리 행위가 향상됨으로 인해서 자가관리가 잘 돼서 최종 아웃컴인 변수 PT-INR 수치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 틀을 만들고 연구를 하면 굉장히 강력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설 설정 또는 문제 진술을 하게 됩니다. 문제 진술의 형태로 하는 것은 가설 설정을 안 해도 되는, 가설 설정을 하지 못하는 이런 연구들인데, 예를 들자면 한국 청소년의 건강 행태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코로나19를 앓고 난 환자의 후유증은 어떠한가, 이런 것은 문제 진술의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설은 꼭 변수가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가설은 2변수 이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혹은 외생변수 사이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연구하기 전에 미리 서술해 놓고, 이 기대되는 기대되는 관계가 가설이 지지되느냐 기각되느냐를 갖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청소년의 건강행태 점수는 소년, 소녀, 가장, 청소년의 건강행태 점수보다 높을 것이다. 이때의 독립변수는 무엇일까요? 일반 청소년과 소년, 소녀, 가장, 청소년, 그러니까 가정의 형태, 이게 독립변수일 것이고, 종속변수는 무엇일까요? 건강행태 점수이겠죠. 그래서 2변수를 가지고 2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사 연구에서는 문제 진술, 위에서 얘기한 한국 청소년의 건강행태는 어떠한가, 이렇게 변수가 한 개밖에 없어요. 한국 청소년은 대상자이고 건강행태라는 변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설을 세운 게 아니고 문제 진술을 한 거고요. 변수가 2개 이상 있으면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관성 연구나 실험 연구에서는 문제 진술과 가설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과정에서 이제 용어의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사전적 정의, 이론적 정의,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는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정확하게 흐리둘레라고 그러면 어떠한 줄자를 이용해서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한 수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주는 게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환경을 선택해야 돼요. 실제 환경에서 연구하든지 인위적인 환경에서 연구하든지 정해서 이제 계획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 설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연구 설계도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 연구의 전반적인 계획을 알려주는 건데, 실험 연구 설계에서는 연구자가 실험 처치를 주는 설계이고요. 비실험 설계에서는 처치나 변화를 주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자료 수집하는 연구 설계이기 때문에 조사 연구나 상관성 연구나 비교 연구, 비교 조사 연구, 비교 연구,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상태의 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가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 연구하는 것을 비실험 연구라고 그러고, 연구자가 실험 처치를 주는, 연구자가 조작을 하는 연구는 통칭해서 실험 연구라고 합니다. 연구 설계에서는 일단 실험 설계와 비실험 설계를 나누고, 실험 설계 중에서 또 무작위, 대조군, 전후 설계, 이렇게 다양한 설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본 설계를, 연구 대상자, 연구 표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표본 계획을 해야 됩니다. 표본 계획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들은 모집단, population 이라는 것은 우리 연구의 대상자가 되는 모든 집단 구성원의 이름이 구성원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표적 모집단, target population은요, 모집단 중에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집단이에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라고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에 또는 전 세계의 당뇨병 환자 전체예요. 표적 모집단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집단이니까 대구 지역의 당뇨병 환자, 대구 지역의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당뇨병 환자, 이렇게 범위를 줄여줘요. 내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표본, 샘플, 연구 대상자.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로서 실제로 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로 선택된 사람이나 사물이에요. 그래서 표본은 2021년 대구 동산병원 내분비내과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인데 연구에 동의한 환자,
이런 식으로. 또는 2021년 3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 내분비내과 외래를 방문한 당뇨병 환자. 이렇게 하면 확 범위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내가 연구를 할 대상자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본은 모집단, 표적 모집단, 샘플 이렇게 이제 정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뽑는 방법, 표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표출 방법은 확률 표출, probability sampling, 비확률 표출, 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표출 방법은 10명이 있으면 10명이 각각 뽑힐 확률이 동일한 거예요. 10분의 1로. 그래서 무작위로 뽑아야 되겠죠. 1에서 10까지 숫자를 넣고 딱딱 접어가지고 넣고 이게 돌려서 한 개씩 이렇게 뽑아내서 5명을 뽑았다. 그럼 2분의 1 확률로 실험군, 대조군으로 확률 표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비확률 표출은 10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앞줄에 앉은 사람 5명은 실험군, 뒷줄에 앉은 사람 5명은 대조군. 이렇게 하면 뭔가 확률적이지가 않아요. 앞줄에 앉았기 때문에 선택될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비확률 표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본 추출하는 방법을 계획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측정 도구와 척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연구 개념을 적절하게 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구할 때는 가능하면 기존 도구 중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도구,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된 불안 측정 도구라든지, 표준화된 IQ 측정 도구라든지, 이런 기존 도구 사용하면 좋고요. 근데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를 재는 기존 도구가 없더라. 그러면 기존 도구를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고, 정말로 아무리 찾아도 도구가 없더라. 그러면 잠깐 설명했던 슬로우 널싱이라는 개념을 재는 도구는 지금 전 세계 어느 책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슬로우 널싱을 재는 측정 도구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사과정 학생이 그 도구를 만들려고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서 연구를 할 때는 절대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종속 변수를 적절하게 잘 잴 수 있는 기존의 도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구를 선택해 놓고 나면 이제 파일럿 스터디로 예비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구를 새로 만들거나 도구를 수정했다고 그러면 사전 조사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미리 소규모로 자료 수집해서 이 측정 도구의 설문지 문항이 어려운지, 또는 자를 이용해서 허리둘레를 잰다면 이 자가 제대로 작동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프리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 연구, 파일럿 스터디는 실험 연구를 할 때 미리 소규모 실험 연구를 해서 이런 실험을 하니까 환자가 굉장히 너무 추워해서 안 되겠다라든지, 이런 거 미리 발견해서 수정을 해서 실험하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파일럿 스터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연구 과정이나 측정 도구나 사용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엄밀하게 만들어서 어떤 조사자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조원 훈련, 연구자가 혼자 연구하면 좋지만 요즘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자를 훈련시키고 연구조원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자료 수집하는데,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가 다 수집되고 나면 100부의 설문지를 수집했다. 그러면 자료를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하는 방법은 비모수 통계 방법, Non-Parametric Statistics와 모수 통계 방법, Parametric Statistic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요. 통계를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면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를 해야 됩니다. 연구 결과 해석은 해보니까 통계에서 A 집단의 평균값은 이렇고 표준 편차는 이렇고, B 집단의 평균값은 이렇고 표준 편차는 이렇고,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T 검정으로 해보니까 T 값이 3.5고 P 유의 수준은 0.05 이하로 A 집단과 B 집단의 불안 값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적게 되고요.
적고 나면 그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논의, 고찰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기를 바란다. 또 이 연구에서는 어떤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더 잘하기를 바란다. 라는 제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작성을 하게 되고요. 앞에 전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논문을 작성을 해서 절대 본인이 쓴 논문을 혼자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논문의 결과를 상호 교류,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학술대회에 가서 발표하거나 책으로 쓰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를 상호 교류해서 내 연구의 결과가 퍼블리케이션, 이제 출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연구 결과를 신디시스, 합성한 다음에 정말 좋은 연구 결과 같으면 임상 현장에서 utilization, 연구 결과를 사용해서 그것이 결국 EBN, EB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 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동향, 연구자의 역할, 연구 윤리, 그 다음에 연구의 전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간호사는 평생 연구자다. 여러분들은 한번 외쳐야 됩니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외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